어머님, 이런 거 이제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저희가 알아서 해 먹을게요. 자주 오시는 거 부담돼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철우야, 어제 일은 엄마가 좀 서운했단다. 그 반찬들 정성 들여 만든 건데. 엄마,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서연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건데 냉장고에 그대로 둔 채 버려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매번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건 고맙지만 서연이가 부담스러워해요.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철우야,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엄마도 좀 현실을 보세요. 엄마가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면 서연이랑 저랑 싸움만 나요. 제발 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희 부부 잘 살라고 반찬 해다 준 게 그렇게 큰 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이만하면 충분히 하셨잖아요. 이제 좀 엄마 인생 사세요. 내 인생. 내 인생이 뭐가 있니? 너희가 내 인생이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를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 창밖만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강숙자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가 안쓰러워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곤 했죠. 그런데 며느리의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라는 한마디에 인생의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이자 또 가장 현명했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들 번호였죠.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저 혼자뿐이죠. 차가운 바닥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철우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식탁에 힘없이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주방을 둘러보니 아침에 만들다 만 반찬 재료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문득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들 철우가 결혼할 때였어요. 아들이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을 깨기로 했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든 좋은 집에서 새 출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엄마,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금이 부족해요.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된다네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과 저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털었습니다. 40이 넘어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이긴 하지만 철우한테 주자. 좋은 집에서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 줬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34평 아파트였죠. 그때는 내 새끼 잘 살게 해주는 거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 아들 거니까 나중엔 넘겨줄 거야. 지금은 세금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해두는 게 낫대. 부동산 중개인의 조언이었죠. 그땐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라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도 그저 아들 내외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둔 것도 그저 형식적인 거였어요. 언젠가는 아들 앞으로 바꿔줄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집에서 제가 쫓겨나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것인데 결국에는 제가 그 집에서 외면당하게 될 줄은요.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고 아들은 점점 더 저와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철우, 어릴 적 약골이라 자주 병치레를 했어요. 100일도 안 되어 폐렴으로 입원했던 게 시작이었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 아이 폐가 많이 약해요.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밤새 열나는 아이, 이마 짚어가며 간호하고, 새벽마다 죽 끓여 도시락 싸주며 직장 다니고, 천식까지 있어서 환절기만 되면 응급실 신세를 지곤 했죠. 그렇게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하더군요. 철우야, 이 죽 좀 먹어볼래? 어제 잠도 못 잤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 전복 손질하고 찹쌀 불리고 정성껏 끓인 죽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기운 없을 때마다 해주던 그 죽이었죠. 엄마, 됐어. 오늘 회사에서 점심 약속 있어. 차갑게 거절하고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 주로 제가 혼자 아이를 돌봤어요. 아이가 잠시 눈을 붙이면 그제야 화장실도 다녀오고 밀린 집안일도 하고 1시간이라도 더 자게 하려고 숨소리 하나하나 귀 기울이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식을 마치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일, 수학여행 가는 날, 새벽부터 김밥을 싸느라 정신없었던 일,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밤 도시락을 들고 학원 앞에서 기다리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행복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1등 했어. 중학교 입학하고 건강도 좋아져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성적표를 들고 뛰어오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대학교까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남편과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엄마, 나 면접 붙었어. 삼성전자야. 아들의 대기업 합격 소식에 남편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아들이 마침내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엔 어머니, 어머니 하며 애교도 많고 싹싹했던 며느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선물도 자주 사다 주고 어깨도 주무르고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화장품이에요. 어머니도 써보세요. 어머니, 요즘 어깨 많이 아프시다고 했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요. 어머님,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언제든 놀러 오세요라고 했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처음엔 신혼이니까 이해해 줘야지 했어요.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도 어머니 말씀은 너무 옛날식이에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게요. 라며 대놓고 선을 긋더군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려고 하면 어머니는 거실에서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부엌에서 내쫓다시피 했죠. 가족 모임에서도 저만 빼고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끼면 화제를 돌리고 점점 소외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장조림, 나물, 잡채를 반찬통에 담아 들고 갔을 때였습니다. 철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거든요. 아들 입맛에 맞춰 간도 더 짜게 해서 만든 반찬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고기는 핏물을 빼고 나물은 일일이 다듬고 정성을 다해 만들었죠. 특히 장조림은 철우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어요. 메추리알까지 넣어서 정성껏 졸였죠. 어머님, 이런 거 이제 안 해오셔도 돼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반찬통을 열지도 않고 통째로 쓰레기통에 넣더군요. 그것도 제 눈앞에서요. 이런 건 짜고 느끼해서 건강에도 안 좋아요. 저희는 샐러드나 간단한 음식 위주로 먹거든요. 덧붙이는 말이 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몇 날 며칠을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인데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철우가 옆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저 민망한 듯 웃기만 했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우리 건강식 위주로 먹고 있어서. 그게 전부였어요. 어릴 때 그렇게 좋아하던 엄마표 반찬을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데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 아들. 그게 우리 아들의 진짜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 반찬을 버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철우가 변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밤새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하고 자책도 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우랑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준다고 해서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철우야, 어제 일은 엄마가 좀 서운했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며느리가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엄마,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서연이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의 대답은 너무 싱겁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편만 드는 게 눈에 보였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직접 만든 반찬인데 그렇게 버리는 건 너무하잖아. 제가 다시 말했을 때 철우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집 문제로 자꾸 얘기하니까 서연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 집은 우리 신혼집이고 엄마는 그냥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와준 거라고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본 게 그냥 도와준 거지라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번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서연이한테 옛날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힘들어해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거 안 시켜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를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 창밖만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랍을 뒤지는 거였습니다. 부동산 서류가 있는 서랍이요. 그리고 조용히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강숙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집 주인은 저 강숙자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그 집은 법적으로 제 집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는데 갑자기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어요. 유치원 소풍 가기 전날 밤 설레서 잠 못 이루던 모습. 중학교 입학하던 날 교복 매무새를 다듬어 주던 순간. 대학 합격 소식에 함께 뛰며 기뻐하던 날. 그 모든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저보다 며느리 편인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타인의 편인 거죠.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저를 외부인 취급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나도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요. 그동안은 언제나 내 자식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등기부등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배신감을 느끼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상담만 받아볼 생각이었어요.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팔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도만 알아보려고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어떤 물건을 찾으세요? 젊은 부동산 중개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팔려고요.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개사는 물을 한 잔 건네주더군요. 혹시 행복 아파트 말씀이신가요? 거기 요즘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34평 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거든요. 제가 건넨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중개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가격이면 금방 나갑니다.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어머니, 정말 파실 거예요?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반찬통이 떠올랐고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도와주신 거잖아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집을요.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말리기만 할 테니까요. 혹은 더 심한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고 놀랍게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신혼부부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아마 말렸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혼자였고 결정은 제가 내려야 했습니다. 계약 당일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쥐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중개사의 말에 펜을 들어 천천히 강숙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꾹 찍었죠. 그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보통은 계약금 받고 한 달 안에 나가시는 게 관례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협의가 필요하고요. 한 달, 이제 아들에게 알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우야, 엄마야,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아들은 바쁘다며 전화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깊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집 비워라. 매매 끝났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장난해요? 장난 아니야.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봐. 그 집 주인이 누군지.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다급해졌습니다.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집 계약 소식을 들은 후 아들은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와 함께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아들은 허둥지둥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예요? 정말 집을 파셨다고요?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팔았어. 내 집이니까. 하지만 그건 우리 집이잖아요. 엄마가 우리 준 거잖아요. 철우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뒤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아니, 철우야. 그건 너희 집이 아니야. 내 집이지. 너희에게 살게 해준 거고. 그리고 내가 언제 줬다고 했니?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애원하는 말이 나오는군요. 서원아, 반찬통을 버릴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나 보네.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아마 그런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겠죠. 그날 이후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받았는데 같은 말만 반복되더군요. 엄마, 이건 아니잖아. 애도 있는데.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전세금도 없는데. 그제야 절 찾더군요. 그제야 엄마가 필요해진 거죠. 반찬통을 버릴 때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찾는 엄마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주일쯤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가슴 한편이 서늘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사날이 다가왔을 때 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서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소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철우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살 집은 네 아버지 보험금으로 작은 오피스텔 하나 계약해뒀어. 거기서 새 출발하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나 봐요. 사실 저도 마음이 완전히 차갑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사 당일 저는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가족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옆 동네 친구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이미 새 주인이 열쇠를 받아간 후였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핸드폰을 열어 아들의 번호를 찾아봤어요. 이철우라고 적힌 연락처.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번호를 지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처음 며칠은 어찌나 허전하던지 집 안에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나더군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라디오도 틀어놓고 그렇게 소리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구나. 그동안 한 번도 내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으니까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원예 공방 수업에 등록했어요. 꽃과 식물을 만지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몇 개 키웠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원예 수업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제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작은 화분에 정성껏 식물을 심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잊고 살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숙자 씨가 선창을 해볼까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앞에 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놀랄 때가 많아요. 경로당에도 자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만든 작은 화분들을 가져갔어.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곤 해요. 꽃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시는 그 표정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숙자 씨, 얼굴이 참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경로당 회장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문득 거울을 보게 됐어요. 정말이지 얼굴이 달라져 있더군요. 눈빛도 더 맑아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깃들어 있었어요. 예전에 제 모습은 항상 긴장되고
불안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좋은 일이요? 글쎄요. 제가 저를 되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집은 잃었지만 나는 나를 되찾았다고. 물질적인 것은 잃었을지 몰라도 정작 더 중요한 나 자신을 찾게 된 거죠. 가끔은 철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던 모습,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하며 달려오던 모습, 그런 기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해요. 그럴 때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아픔도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며느리, 아들, 그 애들도 잘 살고 있겠죠. 가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해 이제는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던데 잘 지내고 있다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보다 나를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쁜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고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시작해봅니다. 오늘도 저는 강숙자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강숙자라는 한 사람으로요. 68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숙자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제가 찌개 끓여놨어요. 이제는 이런 초대를 받으며 망설이지 않고 네 갈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자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집을 판 돈으로 저는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도시 근교의 조용한 마을이에요. 집 앞에 작은 텃밭도 있고 정원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뜨는 일상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강숙자님, 이번 주말에 우리 동네 꽃 축제에 같이 가실래요? 이제는 어머니 대신 저를 강숙자님이라고 부르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강숙자라는 사람으로 대해주니까요.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제 경험을 조심스레 꺼내곤 합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는데 이야기를 들은 다른 분들이 모두 공감해 주더군요. 나도 그런 경험 있어. 자식을 위해 평생 살았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없더라고. 숙자 씨는 용기가 있었네. 나는 아직도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있어.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많은 어머니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뿐이죠. 원예 공방에서 배운 실력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집 근처에 조그마한 가게를 얻어 화분과 꽃다발을 만들어 팔고 있어요. 수익이 많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숙자 씨가 만든 화분은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 손길이 따뜻해.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제 손길이 전하는 따뜻함이 있다니 그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환해지곤 해요. 지난 추석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철우를 만났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엄마, 철우구나. 그렇게 시작된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근황을 조금씩 나누게 됐습니다. 철우는 작은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잘 지내니? 네, 엄마는요? 난 참 잘 지내. 행복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지금의 제 삶이 행복하니까요. 철우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아마도 제가 예전처럼 서글퍼 보이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엄마 언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미움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래. 언제 시간 되면 가볼게.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아있으니까요. 언젠가 철훈의 집을 방문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제 마음에 달린 일이고 더 이상 의무감에서 비롯된 일은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집을 팔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아마도 아들 눈치 보며 며느리 비위 맞추며 그렇게 구석에 처박혀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정작 제 인생은 잃어버린 채로 전원주택 정원의 봄이 찾아올 때면 저는 종일 흙을 만지며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심은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작년에 심은 튤립이 올해는 더 많은 꽃을 피웠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 전 5개월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철우가 먼저 연락해 왔어요. 손주를 한번 보고 싶지 않으냐고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며느리와 마주하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네 집에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태도였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예의를 갖추어 대해주더군요. 그리고 처음 본 손주. 정말 예쁘더라고요. 철우를 닮아 눈매가 참 선했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저릿했어요. 하지만 그건 미움이 아니라 그저 인생의 흐름에 대한 감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의 이름이 수민이에요. 그래. 수민이 참 이쁜 이름이구나. 짧은 방문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아직 완전한 화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들도 손주도 제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개인이고 저는 저의 삶을 살아가는 강숙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마을회관에서 노후 준비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 관계의 준비, 무엇보다 나다움을 잃지 않는 준비가 중요해요. 청중 중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나면 노후에 무엇이 남나요? 그 질문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지 마세요. 당신의 일부는 반드시 당신 자신을 위해 남겨두세요.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죠. 저도 많은 선택을 했고, 때로는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그 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선택이었을 뿐이니까요. 집을 팔았던 그날의 결정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아들의 엄마가 아닌 강숙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해준 결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로서의 책임보다 나로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랑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집착이나 소유가 아닌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더 성숙한 사랑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강숙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오늘 만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제 나이 68세,
어쩌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시작의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당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세요. 저 강숙자는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